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건 공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가끔 뉴스만 봐도 차라리 귀신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한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실제와 연결되고 현실에서 벌어지기 때문일 텐데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코지를 하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의 섬뜩한 행동을 보는 게 훨씬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아니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해야 하니까요. 저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공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최근 오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무서운 이야기를 보거나 들을 때면 꼭 생각나는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저와 같은 중학교로 나왔다면 분명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를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부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작성합니다. A를 처음 만났던 건 중학교 1학년. 처음 중학교에 들어가 서먹서먹했던 반에서 같은 반 친구로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학교는 남자들만 우글거리던 남자 중학교였는데 이제 갓 사춘기를 거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A는 사고 한번 치지 않는 조용하고 평범한 녀석이었습니다. A는 흔히들 졸업하고 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조용히 학교를 다니던 놈이었지만 나름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그리 어렵게 지내지 않던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죠. 중학교 남자애들은 때때로 자신만의 취향을 키워가며 취미생활을 하곤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애들과 어울리며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일진이 있는 반면에 비트박스, 랩, 웹툰, 애니, 게임 등 다채로운 취미생활을 하는 놈들도 있었죠. 그런 와중에 A는 다른 애들과는 다른 취미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소위 귀신이나 좀비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며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따금씩 본인이 본 무서운 이야기 중에 섬뜩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거나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있었던 괴기한 사건들을 설명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A는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쳐가듯 봤을 때 언젠가부터 이상한 물건들을 들고 연구를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A는 오컬트에 심취해 있었고 소위 말하는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나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언젠가 곧 쉬는 시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반에 있던 애 하나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그 친구는 A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재밌는 것을 본 것처럼 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궁금해서는 A 책상으로 뛰어갔는데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A가 핀셋 같은 걸로 기다란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누가 봐도 쥐의 꼬리처럼 생겨있더군요. 쥐의 꼬리를 이리저리 만지면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애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A는 듣지도 않고 하던 일을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잘 보라고 이게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데 쓰이는 재료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더럽고 역겨운 걸 보고 있는 와중에 A의 광기에 찬 눈빛과 광대가 한껏 올라가 웃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할 정도로 기억납니다. 겨울이 다 가고 2학년이 되었을 때도 A는 변함없이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반으로 배정되면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지만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오며 가며 A를 볼 일은 있었지만 별다르게 접촉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A가 갑자기 너무 유별난 아이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친구들에게 건너들었을 때 A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오컬트에 심취해버린 것인지 자꾸 애들한테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죠. A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본인의 여자친구라고 말하며 소개를 해준다는데
A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그냥 사람 모양을 본뜬 종이만 덜렁 있다는 겁니다. 색종이를 그냥 사람 모양으로 오린 종이인데 그걸 본인의 여자친구라고 자랑하는데 그 모습이 꼭 으스대는 것 같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애들도 장난인 줄 알았지만 너희들은 여친 한 번도 못 만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닌 것 같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A가 그런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A가 있는 반으로 가서 너 여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A의 책상 위에 종이 인형을 들고 자랑하더군요. 1년 내내 A가 오컬트에 취해 있던 걸 봐왔던 저로서는 아마 이상한 의식을 통해 본인의 여자친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금 어디엔가 있는 여자친구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A의 언행을 보고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내가 여자친구 어디서 만났는 줄 알아?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의식을 발견했는데 이게 조용한 곳에서 해야 했거든. 그래서 새벽에 몰래 집 앞에 있는 산에 가서 몰래 의식을 하고 있는데 글쎄 여자친구도 옆에서 의식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이게 취미라고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게 꿈이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대나. 아무튼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는데 하는 행동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 아무래도 소원을 들어주는 의식이 성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 너희들도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몰래 알려줄게. 완전히 들뜬 얼굴 표정을 하고는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하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말고는 드는 게 없더군요. 오밤중에 소원을 들어주는 의식을 하다가 여자를 만났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종인형에 대고 이걸 여자친구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섬뜩하더군요. 다른 애들은 그런 A의 모습이 재밌다는 듯이 낄낄대면서 오히려 A에게 더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고 A는 신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랑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연예인 누구랑 닮았냐 등등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대는데 A는 하나하나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심지어 키스까지 했다고 감촉이 어쩌고 저쩌고 자세히 설명하더군요. 더 이상 들었다가는 저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일단 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끼리도 A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의식 같은 걸 하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할 뿐이었죠. 그러다 한 놈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아무래도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새벽에 산에서 여자를 만났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여자 한번 만나본 적 없던 A가 말하는 걸 보면 묘사하는 수준이 정말로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는 것처럼 자세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커피 마시는 걸 처음 알려줬다거나 키스를 할 때 혓바닥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등 너무나도 세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신이랑 사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한들 애초에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A에게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예 비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죠. 공부도 예전처럼 곧잘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굳이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평소와 같은 A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부모님께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사교시의 복도가 쩌렁쩌렁 울려 퍼질 정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악 수준이 아니라 가학되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업을 하고 있던 저희 반에도 그 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소리가 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황하셔서 일단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앞문을 열고 복도를 살피셨는데 호기심이 왕성하던 애들은 그걸 참지 못했죠. 그대로 복도로 나가서 소리가 들리고 있던 곳으로 향했고 저도 친구들과 같이 나갔을 때 이미 다른 반 애들도 반대편에서 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소리가 났던 반으로 가보니 교실 뒤편에 A가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시간 그 반을 담당하던 수학선생님이 애 하나를 업고 계시더군요. 싸움이라도 났나 싶었지만 상황은 그 정도로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창문에 피가 튀어 있었고 바닥에는 흥건한 피가 쏟아져 있더군요.
선생님이 애를 업고 나가면서도 이미 옷에 피실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A의 손에는 대걸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걸레는 없었지만 걸레를 달아놓은 쇠로 된 부분만 있었는데 누가 봐도 A가 그걸로 지금 실려가는 애를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그 반에 있던 애들은 반쯤 넋이 나가서 A를 보고만 있었고 A는 계속해서 혼잣말로 비명 아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여자친구 무시하지 말라고, 내 여자친구 무시하지 말라고. 점심시간에 들어보니 그 반에 있던 일진 하나가 A를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일진들이야 애들 괴롭히는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문제는 A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계속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A가 발끈하게 된 부분은 일진이 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놀리는 시점이었는데 수업 시간 내내 종이에 글을 써서 앞자리에 있던 A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걸 읽던 A가 끝내 열이 받았는지 갑자기 미친 듯이 뒤로 돌진해서는 걸레함을 열고 그걸 꺼내서 일진 머리를 그대로 찍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3-4번을 말이죠. 찍을 때마다 A가 했던 말이 있는데 영상으로 만들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추각하면 일진이 A한테 여자친구랑 그거 어떻게 하냐고 계속 놀렸다 합니다. 종이인데 종이로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근데 A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여자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설명했고 그걸 걸레로 찍을 때마다 외쳤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으로 학교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일진은 몇 달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방학이 끝났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A는 학교 폭력 관련한 조사도 받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었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간간히 A 소식을 들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다 친구들이 A를 봤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끝마쳤을 때까지 A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면 가끔씩 대화 주제로 나오던 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난달 반창회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 한 놈을 통해 A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A의 소식을 종종 듣고 있었다 합니다. A는 최근에 죽은 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 가 있었던 6년 전쯤 죽었다고 하더군요. A는 중학교 때처럼 여전히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고 그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정말로 아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퇴원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저를 포함해 A의 소식을 처음 접한 친구들은 다들 당황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만큼 아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정말로 A가 귀신에 홀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소름이 돋은 발등만 만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A는 분명 귀신에 홀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만나게 된 여자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네요. 그러다 광적으로 귀신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끝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것인데요. 아무리 공포가 좋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면 절대로 과한 건 좋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공포학과 학생분들도 부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터에 대해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원한을 갖고 죽은 이가 남아있는 곳, 즉 사람이 죽은 곳에서 귀신이 나타난다고 인지하곤 하는데요. 사실 꼭 사람이 죽은 곳이 아니더라도 귀신이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혹은 악귀, 도깨비 등 귀신과는 차원이 다른 고위 등급의 혼령이 있기도 하죠. 제가 공포학과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중 산에 대해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드리곤 했습니다. 산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단순히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옛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산신, 산도깨비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유도 근원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사람을 해하고 특히 사람을 해하는 데 있어 전혀 거리낌이나 어려움이 없는 존재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주 오래전 동네에서 유명했던 야산에 대해 보실 텐데요. 저는 이런 곳이 정말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오늘 시간이 난 김에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고양시청에는 그 장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이내에 크게 들어선 몇 개의 공공장소 거의가 인근 사람들이 낮에도 지나가기 꺼려할 정도로 무서운 곳들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50분 정도 걸리는 길을 통학했는데 그 길은 집 한 채도 없이 낮은 야산과 들과 밭들로 연결된 구불구불한 그런 곳이었죠. 깊은 산도 없고 신장로도 시원하게 뚫린 그 길을 졸업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혼자 다닌 적이 없을 정도로 다들 본능적으로 무서워했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길 중 한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소나무 100그루도 안 될 정도의 낮은 야산이었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보면 작았지만 나무들이 이상하게 서로 얽혀서 자란 건지 가까이 가면 풀과 소나무에 가려 바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시골 애들이 뱀도 잡아먹고 학교도 결석하고 밤 따러 다니고 높든 낮든 장소 안 가리고 부잡 떨고 다녔어도 절대 그 산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지나갈 때는 꼭 눈은 다른 데로 돌리고 때로 노래를 부르며 후다닥 스쳐 지나갔죠. 누가 무슨 말을 해주지 않았어도 다들 그렇게 무서워하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산 즈음에서 도깨비나 귀신에 홀려 사흘도 못 가 죽었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어른들도 날이 어둑해지면 혼자이거나 혹은 개라도 없으면 지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죠. 실제로 제가 아는 옆 동네 아저씨도 술기운에 객기로 지나오다가 홀리는 바람에 며칠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국민학교 4,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산이 무섭기만 했지 현실감 있진 않았죠. 그때쯤 친구한테 일어난 일 때문에 전 그때부터 졸업 때까지 그 길을 정말 무서워하면서 지나다닌 기억이 납니다.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 도착하니 반 애들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랑 간간히 통학도 같이 하고 했던 옆 동네 같은 반 친구가 시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린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호기심에 흥분 상태였고 그런 애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담임은 그 친구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봐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는 여자애였는데 그날따라 친구도 없이 혼자 그 언덕 직전에 위치해 있던 아빠 밭에서 있다가 그냥 혼자 집에 가겠다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보통 언덕들은 언덕을 다 올라가면 그 너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모퉁이까지만 보이고 길이 없이 산만 있는 것 같이 나무들로 삥 둘러쳐진 묘한 형태의 길이었는데도 날도 훤하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얘가 그곳을 그냥 혼자 걸어간 겁니다. 그러다 거기서 일이 생긴 것이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평상시엔 빽빽이 우거져 보이지 않던 산속이 그날 얘가 봤을 때는 좋게 300m 되는 정도까지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날 얘가 책보 메고 신나게 가는데 어느 순간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누군가가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절대 쳐다보지 않던 산이었는데도 고개를 돌렸더니 옆 동네 아저씨가 나무에 매달린 채 자기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평소 안면이 있는 아저씨고 얘는 착한 애였기 때문에 부름에 답하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강하게 친 것 같은 고통에 밀려오면서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대요. 실제로 걔네 아버지가 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따로 돌려보내고 반일을 시작하려던 얘네 아버지가 마침 곡괭이가 필요했는데 곡괭이가 전날 빌려갔던 언덕길 넘어 친구의 밭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바로 뒤이어 나섰답니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잘 걸어가던 딸이 그 언덕 끝길이자 다른 길의 시작점인 곳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벼랑간 손을 앞으로 쭉 뻗더랍니다. 이상해서 보고 있는데 순간 딸의 머리카락이 일제히 솟아오르더래요. 그리고 산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리쳐 불러도 홀린 듯이 그 상태로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쏜살같이 뛰어가 딸을 잡았는데 잡아 끌어도 꿈쩍도 안 하고 눈은 뒤집히고 머리는 곤두서 있고 정말 끔찍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끌어도 끌려오질 않고 오히려 아빠조차 끌려가니까 때려서 멈추게 한 것이고 그 멈춘 지점에서 보니 저쪽에서 뭔가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랍니다. 장성한 30대인 분이셨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무서워 딸만 들쳐업고 정신없이 동네로 내달렸고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몇몇 분과 같이 그곳에 가보셨대요. 가서 보니 얘가 봤다던 그건 옆 동네 알코올 중독자이셨던 아저씨의 목매단 시체였습니다. 어른들 말씀으로는 못된 놈이 잡아가려고 한 걸 조상이 살렸다고 우리들이 등교할 시간이라 거적대기로 덮어놓고 몇몇 분이 지키시고 신고하셨는데 평상시 같으면 보이지도 않았을 산속 그곳을 저 포함 몇몇은 봤습니다. 나무 사이로 선명하게 불쑥 솟아오른 그 거적대기를. 제가 이런 세세한 얘기를 어찌하냐면 우연히 옆 동네 길에서 마주친 이 친구에게 직접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친구는 이사를 갔는데 딸이 퇴원을 했는데 잠도 못 자고 빼빼 말라가는 걸 보다 못한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의 말을 따라 딸을 살리고자 서울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해서였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가 걱정되기보다 나한테 그 귀신이 올까봐 더 걱정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관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돌아가신 아저씨네는 자식이 아들만 넷이었는데 그 막내가 제 또래였거든요. 그 아저씨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동네 포함 인근 몇 개 마을의 어른들이 오랫동안 공포에 잠긴 채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 그 아저씨가 술에 쩔어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돌아다니면서 늘 입버릇처럼 내가 죽으면 다 데려갈 거란 말 때문이었고 꼭 그것이 실행된 것 마냥 친구가 홀린 일이 생기니 분위기가 그리 흉흉했던 거라고 나중에 엄마에게서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 정확치는 않지만 한 가지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그 아저씨가 죽은 지 1년이 지나 똑같은 장소에서 그 집 큰아들이 농약 먹고 죽었고 또다시 터진 그 악몽 같은 일에 놀란 어른들이 산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2년 뒤 같은 날, 또 3년 뒤 같은 날 그 장소서 둘째, 셋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자꾸 그 일이 반복되니까 그 집 막내 아들이라도 살리려고 할머니는 서울로 도망치듯 이사 가버려 그 애는 죽음을 피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엄마에게서 듣기로는 그곳에선 그 아저씨뿐만 아니라 떠돌이 거지들이 자주 변사체로 발견되던 곳이었다고 하더군요. 무서운 것은 그 장소에 건물이 들어섰다는 것인데 묘하게 그 언덕길과 산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아서 공원 부지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8명의 딸 중 7이 똑같은 나이대 생일날만 되면 죽어나갔죠. 제 또래 막내딸이라도 살리려고 서울로 이사간 친구네 집터도 공공기관으로 변모해 있으며 다른 곳은 학교, 공공기관들이 들어서 있죠. 그쪽은 그 기관들이 아니면 아직도 집 한 채 없는 스산한 곳이라서 숙직하거나 경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퇴마 전문가에 따르면 그 어떤 흉가를 들이밀어도 동네 야산에 약독한 귀신이 더 많다고 하죠. 산은 특히나 음침하고 습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귀신이 깃들기 쉽고 인간의 영혼이 아닌 자연령, 즉 더 무서운 존재인 산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깨비도 자연령으로 분류되어 역시나 인간 귀신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실제로 무당들이 산기도로 다니다가 귀신에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보통 계룡산을 자주 다닌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산신은 북한산에 있다고 합니다. 월간산이라고 하는 산 전문 언론 매체에 따르면 북한산에 커플이 등산 왔다가 빙의가 되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다고 하죠. 갑자기 여자친구의 눈이 풀리기 시작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더니 벼랑간 옷을 다 벗고 비명을 질러대며 산속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다행히도 근처에 산기도를 올리던 무당이 있어서 겨우 산 밑으로 데려갔는데 여자친구가 다시 깨어나고 나서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죠. 보통 사람들의 경우 산이 뭐가 무섭다고 난리를 치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접해본 저로서는 산이 진짜 무서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귀신이야 그 하나의 개체가 문제인데 산은 그보다 더 많은 더 큰 개체가 있는 곳이고
이유나 원인을 전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는 나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특히나 늦은 저녁 아무도 없는 산을 오르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하죠. 다음에 또 산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공포학과 수강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귀신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귀신에게 특정 냄새가 나고 이를 귀취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이 냄새를 직접 맡아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썩은 내와 비슷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썩어온 것의 냄새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악독한 귀신일수록 귀취의 향이 더욱 진하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아주 오래전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섬뜩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악귀가 돌아다니게 된 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아주 오래전 제가 살던 동네가 몇 달 동안 발칵 뒤집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정감가는 동네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섬뜩한 곳으로 변해버렸죠.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고 제 나이가 50에 가깝지만 그 당시 저희 동네는 주택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나 빌라가 붙어있는 곳이 아닌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았고 동네 곳곳에 슈퍼나 세탁소, 비디오 가게가 있었지요. 아마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달동네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 즉 이웃 간의 정이 꽤 많았던 시절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만약 집에 아무도 없다면 윗집이나 아랫집 혹은 친구 집에 서슴없이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슈퍼, 세탁소, 미용실 할 것 없이 동네 사람들끼리 꽤 친하게 지냈죠. 그렇다 보니 이웃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편하게 주고받고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소문이 쉽게 나서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 집 또한 어머니께서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 자주 나가셨고 이로 인해 갖가지 소문들을 쉽게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꽤나 떠들썩하게 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 늦지 않은 나이에 시집을 갔던 미영이라는 여자가 집에 돌아온 겁니다. 굳이 이 사실이 놀라웠던 이유는 결혼한 지 얼마 안 가 이혼을 했기 때문이지요. 요새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고 그리 숨길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혼이라는 건 사실상 좋은 글씨와도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한 여자는 더욱이 하대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였죠. 그럼에도 미영이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결혼할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얻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시쳇말로 취집에 가까운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미영이는 워낙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꽤 잘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예쁘다 보니 주위에 오빠들이 많았고 소위 일진무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었죠.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조로 살았습니다. 미영이 부모님도 대학에 가야 한다는 걸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영이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노는 사람으로 찍혀버렸습니다. 실제로 저녁 늦게 술에 취해 귀가하거나 새벽부터 남자들과 놀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밉고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없는 말부터 시작해 별의별 소문을 다 내곤 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말이지만 몸을 함부로 굴린다, 저러다 사고 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제 귀에까지도 그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던 걸 보면 동네 사람들에게 꽤나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게 가장 크게 발생했던 건 미영이가 결혼을 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집안도 부유하고 직업까지 좋았던 남자와 결혼에 꼴이 난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 남자와 미영이가 만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외제차를 집 앞까지 끌고 와 미영이를 데려가더군요.
안 그래도 좋지 않게 보던 동네 사람들의 시선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점이 그렇게 미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미영이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는 미영이 부모님 귀에까지 들리는 바람에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욕을 하는 아줌마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는 걸 보고 있자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그런 미영이가 채 3년도 안 되어서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하면서 미영이를 더욱 흉보기 시작했죠.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자취를 하다가 가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도 미영 이야기를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욕을 많이 하더군요. 치마를 내돌렸다부터 시작해 애가 없는 걸 가지고 애를 못 가져서 그렇다 등 전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애들이 미영이 집 담벼락에 환양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지요. 지워지지도 않는 라카를 가지고 이런 단어를 써놨으니 미영이 부모님이 열심히 지우려고 해도 전혀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미영이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과 더욱 척지며 살게 되었는데 어디 장을 보러 가기 위해 슈퍼에 들르면 사람들을 째려보곤 했습니다. 누구든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니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고 결국 미영이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야 일단락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을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시달렸던 겁니다. 이혼한 건 본인 스스로도 죽을 만큼 싫었겠지만 그걸 두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이야기한다는 것이 더욱 싫었겠지요. 미영이의 집과 저희 집이 거의 150m가량 떨어져 있었음에도 미영이가 죽은 걸 발견했던 새벽녘에 온 동네에 울음소리가 물려 퍼졌습니다. 부모가 한에 맺혀 우는 소리 때문에 다들 밖으로 나왔고 끝까지 구급차를 쫓아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지는 광경도 목격했지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도 미영이 부모는 동네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부었고 그간 좋든 안 좋든 흉을 봤던 사람들은 쉬쉬하며 피하기 바빴습니다. 미영이 부모님은 치를 떨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고 그렇게 동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났을 시점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다가 문득 밖을 봤더니 미영이가 본인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창백한 얼굴에 온통 물에 젖은 미영이가 생기 없는 눈동자를 하고는 자기 집 대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 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미영이 집에서 가까웠던 세탁소에서 미영이를 보는 일이 더 생긴 겁니다. 하루는 저녁 7시쯤 빠르게 세탁소 문을 닫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동네 입구에 미영이가 우두커니 서 있더랍니다. 가까이 가보니 영락없이 미영이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 그걸 보고 있으니 한순간 고개를 돌린 미영이가 세탁소 사장님에게 날아오듯 달려오더래요. 그리고 거의 코앞까지 왔을 때 뒤로 자빠졌는데 사람들이 부축해 일어났을 때 주변을 보니 미영이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영이를 본 건 세탁소 사장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지내던 장씨 아줌마도 미영이를 봤다고 온 동네방네 알려졌지요. 어느 날 아침이 밝아오던 차에 환경미화원이 골목에 쓰러져 있는 장씨 아줌마를 발견해 응급실로 보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대체 왜 새벽에 장씨 아줌마가 밖에 쓰러져 있었던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나중에 장씨 아줌마가 퇴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고 11시가 조금 넘어가 잠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장씨 아줌마 귀에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고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누가 집에서 쫓겨난 줄 알았대요. 그 당시 부부싸움을 하면 그 소리가 집 밖으로 다 들렸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기도 해서 순간 누가 쫓겨난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대체 누가 우는 건가 찾기 시작했는데 보는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 웬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는 울고 있더랍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 다가가며 물었는데 그 순간 고개를 돌린 여자의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기절했답니다. 미영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미영이더래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가 저 여자 저기서 뭐 하는 거냐고 엄마한테 물어봤다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이는 계속해서 저 여자 안 보이냐고 순진하게 엄마한테 물어보더랍니다. 굵직한 목격담들은 이 정도였지만 그 외에도 미영이를 봤다는 사람들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생긴 가장 큰 문제가 이 시점에 발생합니다. 동네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물이 썩은 것 같은 냄새가 온 동네에서 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동네 이곳저곳을 뒤지며 뭐가 이토록 끔찍한 냄새를 나게 하는 건지 찾아봤죠. 하지만 그 어디서도 냄새가 날 만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고도 신기했던 건 냄새가 계속 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이 나와서 찾아보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새인가 냄새가 사라졌다가 다시 냄새가 나는 게 반복되는 거죠. 어쩔 때는 새벽부터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 낮에 날 때는 아예 창문도 열지 못할 만큼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결국 구청에 민원을 넣어 하수구도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하죠. 그리고 이맘때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저희 집 주변에서 말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그 소리와 광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죠. 벌건 대낮에 갑자기 땅이 울릴 만큼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꼭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이 둔탁하고 무거운 게 떨어진 소리였대요. 밖으로 나가보니 사람들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나 있었고 저희 바로 옆집 3층에 살던 김씨 아줌마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대요. 김씨 아줌마가 옥상에서 떨어진 겁니다.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고 동네 사람들 무섭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건 김씨 아줌마가 떨어진 이유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이 집 주인이었는데 옥상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옥상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일부러 떨어지는 게 아니면 도저히 떨어질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옥상 주변으로 지붕이 있습니다. 이 지붕은 굳이 밟을 이유도 없을 만큼 위험하고 각이진 곳인데 전혀 자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추락했다는 거지요. 이 때문에 남편부터 시작해 조사를 받았는데 남편 또한 전혀 그 실마리를 제공할 만한 일을 모르겠다고 했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점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두 미영이를 욕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없는 말을 지어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미영이 집 벽에 낙서를 했던 게 떨어져 죽은 김씨 아줌마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미영이의 원혼이 동네에 있는 거라고 이러다 다 죽을 것 같다는 걱정 어린 말도 슬슬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장 아줌마를 비롯해 몇몇 동네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오기에 이릅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안 좋게 생각했던 이유는 돈을 모아 무당을 부르자고 한 사람들이 죄다 미영이를 욕했던 사람들이더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동네에 불렀는데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코를 막더랍니다. 마치 악취가 나는 것처럼 코를 막고는 숨도 제대로 못 쉬더래요. 설마 또 그 냄새가 나는 건가 싶어 동네 사람들도 냄새를 맡아봤는데 전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고 그저 무당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정도 적응한 무당이 사람들 하나하나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당신네들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데 통장이 나서서 혹시 여기 무슨 귀신 같은 거 없냐고 따지듯 물었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네들 다 죽어야 끝날 것 같다고 난 못하겠으니 알아서들 하라고 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쫓아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대체 무슨 이유인 거냐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던 무당은 이건 원한이 너무 깊은 귀신이라고 통장이 미리 말했던 미영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귀신도 있다고 하더랍니다.
다들 당황해서 갑자기 웬 여자 귀신이 더 있는 거냐고 물었다는 거지요. 무당은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관여하기 싫다고 말하고는 도망치듯 가버렸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쩔 줄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결국 아무런 방법도 찾아내지 못하고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썩은 내는 잊을만하면 동네 전체로 퍼졌고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소문이 다 돌아서 다른 동네에 살던 어린애들이 귀신을 보겠다고 찾아오기까지 했죠. 이후로 사람이 죽거나 한 일은 없었지만 죄책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부터 이런 동네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죄다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집을 팔고 도망치던 1년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네를 떠났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쌤통이라고 했는데 더 쌤통인 건 몇 년 뒤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집을 팔거나 입주권을 얻었으면 꽤나 수익이 컸을 텐데 도망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집을 팔고 가서 그걸 얻지 못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역한 냄새도 나지 않았고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줄어들며 자연스레 이 일은 잊혀져 갔습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나서는 그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변해버렸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죽어서도 동네에 남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 그만한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마 평생을 어포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죽어서도 떠나지 못할 만큼 원혼이 된 이유가 딱 하네요. 참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잘못한 일이 되돌아올 겁니다. 이야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당이 말했던 2명의 귀신, 한 명은 아마 미영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보자분이 말씀하시기를 통장이라는 분이 나중에 미영이 부모님에게 연락했대요. 그리고 미영이 어머니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즉 2명의 귀신 중에 나머지 귀신이 미영이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리 용하고 대단한 무당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원한을 달래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다면 도의적으로라도 하고 싶지 않겠죠. 매번 느끼지만 원한귀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하죠. 참 신기하게도 사람에게는 이런 알 수 없는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누군가 자신을 몰래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몸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한다면 그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섭겠죠. 수강하시기 전에 추측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반지하방을 구했습니다.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고 보증금이 낮다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낮에 계약서를 쓰러 왔을 때는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빛이 벽을 얇게 덮고 있어서 눅눅함이 생각보다 덜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짐을 들여놓고 문을 닫는 순간 이 방의 냄새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곰팡이 냄새였지요. 젖은 걸레를 비닐에 묶어두고 잊어버린 것 같은 냄새가 바닥과 벽에서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싱크대가 있고 왼쪽 벽 상단에 환풍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 2개를 겨우 붙여놓을 정도였고 나에게는 바람 들이치는 대로 덜컹거리는 싸구려 플라스틱이었죠. 집주인 아주머니는 반지하는 환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죠. 환풍기 바깥은 건물과 담벼락 사이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지면이 제 어깨 높이와 거의 같아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흑빛 콘크리트 벽과 배수관이 시야의 전부였습니다.
벽과 벽 사이 틈이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까 말까 했죠. 그 틈으로 바람이 들락거렸고 환풍기는 그 바람을 통과시키는 유일한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짐을 풀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락스로 벽지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문틀, 몰딩, 침대 헤드가 닿을 자리까지 비볐습니다. 닦아낼수록 더러워진 물티슈가 산처럼 쌓이더군요. 바닥이 마를 때까지 창문을 열어두고 환풍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은 일찍 어두워졌죠. 위층에서 발소리가 한 번 나지 않으면 제 숨소리만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불을 껐습니다. 환풍기는 그대로 두었지요. 바람을 조금이라도 돌려야 습기가 덜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환풍기에서 시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지요. 그건 누군가가 방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틀어 벽을 바라봤습니다. 환풍기 덮개 사이로 아주 어두운 밤이 격자처럼 잘려 보였습니다. 바람이 드나들며 덮개가 미세하게 흔들릴 뿐 다른 움직임은 없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며 스스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낮 동안 냄새, 습기와 먼지에 지쳐서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지하는 원래 이렇다고 적응하면 견딜만 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잠이 오지 않아 환풍기를 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방에 들어왔지요. 그 정적의 귀가 민감해졌습니다. 눈을 감으니 환풍기 쪽에서 무겁지 않은 기척이 한 번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감각은 아주 짧았고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지요. 다시 켜야 하나 망설이다가 습기를 생각하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눈이 새벽에 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것이 환풍기에서 나와 제 얼굴을 향해 곱게 뻗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완전히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라고, 새로운 방에서는 누구나 겪는 과민함일 뿐이라고, 내일 아침에 보면 우습게 느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람이 울리기 전 한 번 더 깼습니다. 이유 없이 깼고 잠깐의 정적 속에서 환풍기 덮개가 아주 가볍게, 정말 미세하게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나사가 느슨해진 소리일 수도, 바람 방향이 바뀌며 생긴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가장 덜 불편한 해석을 골랐죠. 낡은 집의 낡은 소리라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커튼을 젖히니 창밖으로 회색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지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샤워를 마치고 방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켜둔 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환풍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유난히 서늘했고 습한 공기마저 한결 줄어든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방 안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게 뱉는 숨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천이 스치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죠. 처음에는 제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선풍기도 꺼져 있었죠. 그리고 그 소리는 환풍기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호기심 반, 불쾌한 반으로 천천히 그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플라스틱 덮개 너머로 차가운 기운이 살짝 흘러나왔지요. 그리고 바람 소리와 함께 아주 낮고 끊어질 듯한 중얼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어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흐릿했지만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지요. 순간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일 거다. 스스로 그렇게 정리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그래도 찜찜함을 지울 수 없어 스위치를 눌러 환풍기를 켰습니다.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쏘아하고 밀려 들어왔지요. 신기하게도 그 즉시 중얼거림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환풍기를 끄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무언가 깜빡거리는 듯한 기척이 눈꺼풀을 자극했습니다. 눈을 비비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환풍기 틈새에서 짧고 빠르게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사람 손 같기도 하고 옷자락 같기도 했지요. 괜히 뭔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욱이 이상한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시선은 자꾸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눈을 때려 해도 마치 누군가 그 틈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 그 틈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누군가의 시선이 보였죠. 말 그대로 사람 눈이 보였고 그 눈과 몇십 초 동안 눈을 맞췄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사람의 눈이 맞는 것인가 한참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그 눈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심장이 한 번에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불을 켜고 주변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쥐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풍기를 바라봤을 때 이미 그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제가 봤던 그 사람의 얼굴은 옆으로 돌아 누워 환풍기 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즉, 땅바닥에 누워서 안쪽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챙겨 라이트를 켜고 환풍기 쪽으로 갔습니다. 당연히도 아직 못 도망간 사람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위로 올라가 환풍기가 나와 있는 곳을 보니까 사람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냥 사람 자체가 저기 누워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새벽이 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방문을 굳게 닫고 잠을 자야 했으며 환풍기 쪽은 아예 테이프로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낯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아주 오래된 건물의 복도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부풀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히 고여 있었지요. 그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축 늘어진 채 얼굴 대부분을 가렸습니다. 팔은 길게 축 늘어져 있었고 등이 약간 구부정하더군요. 그런데도 가장 불안했던 건 눈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눈은 비정상적으로 컸고 눈동자가 지나치게 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흰자와 검은자 경계가 거의 보이지 않아 마치 눈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목까지 물에 잠긴 채 서서 고개만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발목 근처 물이 흔들리더니 차갑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발끝에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죠. 방 안은 캄캄했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방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안에서 혹은 바로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 사람이 내는 것 같지 않은 기척이 들렸고 이제는 제 뒤쪽에서, 옆에서, 심지어 침대 바로 옆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발소리처럼 툭툭 하다가 이따금은 옷감이 스치는 소리나 젖은 발이 바닥을 밟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고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를 멈추지 않았죠. 가끔은 침대 프레임이 아주 살짝 눌리는 느낌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발치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고 그게 지금 내 집 안에 있는 거다.
처음 꿈을 꿨을 때부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는 꿈을 계속 꿨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어지는 기척과 발자국 소리에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지요. 결국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이야기 자체를 꺼내고 싶지 않았죠. 귀신 같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환풍기 덮개가 안으로 벌어진 채 흔들리는 걸 보고 나서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일부러 들러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제 방 환풍기에서 바람 말고 다른 소리 같은 게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주머니는 처음엔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반지하는 원래 환풍기가 오래되면 그래요. 날개 소리도 나고 바람이 틈새에 부딪히면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동안 겪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인 중얼거림, 틈새에서 보였던 사람, 밤마다 꾸는 꿈까지. 그제야 아주머니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눈치를 보더니 아주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그게 여자였나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시선을 잠시 돌렸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15년 전인가 그때 그 반지하에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았어요. 25이었나 나이도 어렸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된다고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결국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로 찬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렵게 물었습니다.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가요? 아니에요. 경찰이 타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범인은 못 잡았죠. 방 안에 싸운 흔적이 있었는데 시신이 발견된 곳이 하필 환풍기 바로 아래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때 경찰이 사진 찍고 갔는데 환풍기 근처 벽에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붙어 있었대요.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랑 부러진 손톱 조각이 벽지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는 거지요. 아마도 죽기 전에 뭔가를 붙잡으려고 환풍기 쪽을 향해 손을 뻗었던 것 같다고. 머릿속에서 환풍기 격자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과 그 안쪽에서 저를 보던 눈동자가 겹쳐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입자가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했죠. 근데 오래 못 버티고 다 나갔어요. 소음이 심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자꾸 악몽을 꾼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그냥 집이 오래돼서 그렇겠거니 했는데. 아주머니는 말끝을 잃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환풍기 근처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쪽에서 느껴지는 기척은 점점 더 분명해졌죠. 마치 제가 피하려 할수록 그 무언가는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너무나도 겁에 질린 나머지 환각 같은 것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깜빡 잠에서 깬 순간 환풍기 덮개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나사가 전부 빠져나가고 플라스틱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틈으로 팔 같은 게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피부가 물에 불어 부풀어 있었고 손톱은 여기저기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그 손이 벽을 짚고 몸을 끌어내린 듯 움직였고 그 뒤로 젖은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커서 흰자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그 시선이 제게 곧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못 쉬고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고 환풍기는 원래의 상태였으며 여자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꿈이 아니라 제가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이곳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둘째치고 사람이 미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곧바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하고는 빠르게 다른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 기간에는 아예 친구 집에서 살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지금도 아주 가끔씩 반지하 혹은 그와 비슷한 곳을 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날 때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죽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환풍기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열악한 반지하인지 싶네요. 하필이면 그 환풍기를 통해 여기서 죽은 여자 귀신이 보고 있었다는 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원한 귀는 쉽게 승천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혹은 한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승에 남아 구천을 떠돈다는 것이죠. 살해당한 여자의 억울한 원혼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작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